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면접 강의 뵙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사실은 워낙에 도서관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좀 많이 길게 한 거 또 복습하느라 좀 바쁘실 거라고 그냥 괜히 한번 또 좀 위안 삼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질문 사항 중에 사실은 지급명세서라든가 뭐 근로장려금 관련된 내용이 특히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필기 시험 공부하실 때 많이 그냥 이제 우리 뭐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우리 물론 결국 안 나오고 말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라든가 가산세가 요주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좀 실무적으로 관심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필기 시험을 위한 공부였고요. 네, 전체적으로 만약에 면접에서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그 면접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뭐 가산세율이 몇 %냐 이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기는 좀 너무 지역적이고요. 딱 그냥 제목으로 던져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 이건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질문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한 김에 관심사가 있을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짧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데 오늘도 조금 중요한 분들이 와서 매번 다 중요하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가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서식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행상환 신고서라는 이름은 사실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중간에 조금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같이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이거는 이제 밴드나 이런 데는 안 올릴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여러분께서 법정 서식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소득 관련해서도 분리과세주택임대 소득이 뭐다라는 건 알죠. 근데 걔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을 신고할 때 반드시 이름은 분리과세지만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열심히 글자로 외웠는데 걔는 서식을 딱 보는 순간 공서식을 출력하면 30장 나오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요. 그냥 출력하면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2장으로 딱 끝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 서식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이렇게 신고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서식을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쓸 줄 알게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로만 공부해왔던 이름들을 얘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버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나중에 뭔가 본인들이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실무를 이거를 작성하는 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자료실에만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 보면서 해야 돼. 자, 지난번에 너무 힘드셨죠? 1시간 끊어야지 왜 2시간 했냐 막 이러고 회계쌤한테 혼났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끊을 시간을 애매하게 제가 조금 잘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이제 진행을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면접 시험장에서 여러분께 원천징수가 뭔지 한번 아세요? 뭐 이러면 네 하고 또 한참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을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마치 필기노트처럼 우리 필기노트처럼 약간의 어떤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필기시험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실 때 말하기 좋은 순서는 사실은 이거에 어떤 근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이제 국세청 들어갈 거니까 국세 중에서 사실은 이제 국세에만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이름 자체는 부가가치세에서 원천징수라고 말하면 그거는 법 잘못 배우신 거죠.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없어요.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어떤 징수 절차입니다. 우리 징수 의무 중에서 소득세법, 자 소득세가 뭐죠? 개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 자 법인세가 뭐죠? 법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가 만약에 질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근거 법령을 말씀해 주시면 살짝 하고 넘어가면 돼요. 거기서 막 되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이 뭐 개인이 번 돈 이런 거 나오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죠? 그 소득, 즉 소득세법 또는 개인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이면 법인세가 될 것이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걷어서 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줬다가 뭐 사실 개념 자체는 차인 지급이라고 해서 줄 때 아예 빼고 주는 거죠. 그 개념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사실 개념 자체는 줬다가 받아서 내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도 급여 300 주는데 원천징수액이 10이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가 3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근거 법령 뭐가 나와야 된다? 혹시라도 언급을 하실 거면 모범 답안 만드실 때 자, 소득세법 및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징수 절차를 대행하는 제도로서 협력 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시고요.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용어가 입에서 뭐 지급하는 회사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 정확한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뭐죠? 지급하는 자. 그래서 자, 소득 우리가 뭐 사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 소득이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것이고 뭐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용어를 지급자라는 말 대신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일반 근로소득이다 그럼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연말정산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이거 뭐 회사가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갖다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도 훌륭해요. 훌륭한데 혹시 그 와중에 단어 중에 원천징수 의무자라든가 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나오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참고해갖고 본인 모범 답안을 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보세요. 아니, 글자로 드리는 거는 우리 필기시험 때 많이 했잖아요. 그 책법 있잖아요. 뭐 결혼에. 그렇죠? 하시고 원천징수는 보통 언제 하시죠? 지급할 때 하시죠. 지급할 때 안 주는 거니까 사실 차인 지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서 언제까지? 법정 납부기한 매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시는데 그때 같이 제출하는 서식이 사실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자, 그런데 얘는 됐고, 자,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은 뭐 사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본인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띄고 나머지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차인 지급이라고 해요. 지급하시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법정 납부기한 경과할 때까지도 국가에 우리 관할 관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있잖아요. 징수불이행 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있잖아요. 기본 3% 붙고 매일매일 10만분의 22씩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정 납부기한 항상 언제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 흐름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뭐 더 부연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 나오면 단기별 납부는 알고는 계셔야죠. 법인세건 소득세건 단기별 1월 달에 지급했으면 그때 거둔 돈을 2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되고 안 하시면 가산세 있죠. 또 2월 달에 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지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 하신 거를 다음 달 3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되고 3월 11일 되는 순간 3% 가산세 붙어요. 자, 그런데 이 단기별 납부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법에도 있고 법인세법에도 있습니다만 금융보험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상시고용 인원수가 몇인? 20인 이하인 그러한 사업자들,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그들은 단기,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거에 대한 지급 내역에 대한 징수세액을 남의 세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따박따박 납부를 해야 되지만 금액이 너무 소액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한다? 7월 10일까지, 상반기 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 좀 좋은 내용들이 종교인 소득, 약간 그냥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그런 거 잘 물어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알고는 있나 건드려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질문하실 때. 근데 이 소득세법에서는 원래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상시고용 인원수가 20인 이하이다인데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겠죠. 개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다만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점검하세요. 뭐 인정배당이라든가 인정상해 같은 것들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것들은 혹시라도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도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원천징수도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얘는 혹시라도 납부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 또는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7월 10일 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 얘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원이죠. 그래서 어떤 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역 가산세 대상이 된다. 이건 조금 지역적인 거. 네, 다음 달 10일까지 나올 텐데 이 두 가지는 조금 그냥 추가로 제가 서비스로 같이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렇게 또 적어도 열심히 적으시는데 1월 달에 주식회사 A가 직원 B에게 급여를 1,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근로소득세가 그냥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총수입금액 세전. 자, C라는 사람한테 사업소득을 1,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얘도 30, 이상하다. 50 가정하고요. 자, 기타 소득을 지급하고요. 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아, 잠깐만. 80%, 20%하면 얼마지? 좋아. 100만 원. 순식간에 계산이 됐어. 자,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 E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 뭐 숫자는 그냥 퉁치세요. 이거 제가 그냥 이건 가짜로 쓴 거예요. 간이제표 내가 못 외워. 그걸 어떻게 외워? 엑셀로 된 거를. 근데 이렇게 지급을 1월 달에 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동그라미 1, 2, 3, 4 중에서 소득세법은 몇 개? 3개. 맞죠? 아니, 법인세에서는 그냥 수익금, 총수익금, 그러니까 수익금액이냐 뭐냐 뭐 이렇게만 하지. 임대료 수익이냐 하지. 입에서 금융기 태양 안 쓰잖아요. 그쵸? 개인이야 개인. 소득세도 뭐. 얘는 이게 누구? 지급받는 자. 자,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를 했었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얘 반기별 납부 아니라고 치면 자, 아니 몰라. 계산. 아무튼 이거 합계 토탈 합계 금액 있을 거 아니야.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합계 금액은 X라고 하면 그 X를 1월달이면 1월달에 지급 내역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되겠죠. 아, 이건 이제 더는 이제 진짜 필기 시험이에요. 뭐 어디 뭐, 법인이다 그럼 지급환자가 법인이면 본정관할 독립재산제면 지급하는 각 지정관할 개인이면 거주자의 사업장소재지. 아, 그건 됐고 그거는 그냥 어찌됐건 관할 세무서에다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면 납부서겠죠. 납부서에만 또 납부를 하면 여러분이 그 담당자예요. 주식회사 A가 나한테 왜 돈 입금했지? 모르겠죠. 이 내역을 밝혀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B, C, D의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1월달에 지급한 급여 총액이 1,000만 원이고 직원이 1명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세액이 50만 원이었다. 얘가 뭐 2명이어서 1,000만 원이었으면 뭐 인원수까지 해가지고 자 1월달에 사업소득으로 개인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걔가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3% 원천징수를 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방세는 빼고 얘기하셔야 돼요. 갑자기 해서 지금 뭐 3.3%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라는 국세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3%예요.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아니야 3%입니다. 우리는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이 법정납부기한 원천징수를 했으면 1월달에 원천징수를 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분명히 국가에다가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도 지급했을 것이고 사업소득도 지급했을 거고 기타 소득도 지급했을 것이고 법인세법상 상대방이 법인인데 이자도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는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분명히 돈은 납부하는데 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는 총 지급액이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이었고 라는 나름대로의 개요는 좀 국가에 밝혀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장난칠 수도 있고 사실 서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그 납부 내역이 이게 소득세에서 얼마 걷었고 법인세에서 얼마 걷었는데 그중에 소득세 근로가 얼마고 사업이 얼마고 라는 거를 그냥 구분만 해준 거예요. 그래야 소득세하고 법인세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남정선이 만약에 아까 B다 그러면 남정선 주민등록번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세액을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7급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원천징수한 세액 중에서 얘가 매달 이렇게 이제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1년 내내 다녔다 그러면 600만 원이 한 달에 50이라고 치면 매달 똑같았다라고 가정하면 600만 원이 기납부 세액인데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500이다 그러면 100만 원 환급받아야 되는데 다음 연도 2월에 그 사람 급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충당하고 지급하는 게 좀 우리 충당이랑 좀 다른 그런 기출 문제가 있었던 거 이 나시면 이제 얘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그때 뭐가 나냐면 다른 세목의 충당은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 하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요. 이행상황 신고서가 여기 프린트에 이거 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제일 1페이지 제가 손으로 썼어요. 1페이지에 보시면 뭐 우리 개인 누구 지급받는 자가 개인일 때 자 근로 있죠. 근로가 상용하고 그러니까 일반 근로하고 간이색이 뭐예요? 간이색표로 원천징수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근로자죠. 그리고 뭐 중도퇴사자 있고요. 일용 근로가 있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이제 A02로 들어가는데 어찌됐건 됐고 만약에 지금이 2월이다 그러면 연말정산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퇴직 있고 사업 있고 기타 연금 이자 배당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자 배당은 A50칸은 결국은 뭐예요? 개인이 지급받았을 때 이게 여러분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지 우리는 아니지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개인한테 이자를 지급했을 때 우리 개인 파트 A 그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법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했을 때는 A80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뭐예요? 리스트. 도대체 만약에 이번 달에 A라는 회사가 1월 달에 200만 원 원천징수 해갖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0만 원을 납부한다면 그 200만 원의 구성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밝히는 게 이거예요. 여기는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혹시 이게 수정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가능하고요. 일단 뭐 여기 가산세는 됐고 자 그러면 지급 명세서가 뭐냐. 자 B라는 직원이 1년 내내 1,000만 원씩 월급이 1,000만 원인데 그냥 변동사항 없다고 칠게요. 12달 원천징수 세액도 그냥 변동 없이 이렇게 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 많이 받았네. 1억 2천만 원 받았죠. 거기에 뭐 일단 뭐 사실은 뭐 비과세 일부 뺀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뭐 상여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갖고 한 1억 5천 정도 급여가 된다. 그러면 총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하죠. 2022년 거다 그럼 2023년 2월달에 연말정산하죠.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시고 마지막 최종 세금이 나왔는데 기납부세액이 600이라고 치고 마지막 최종 세금을 뭐라고 부르죠? 결정세액이 400이다 라고 하면 200만 원 환급해 주셔야 되고 결정세액이 700이다 그러면 100을 더 내야 되죠. 자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B라는 사람의 1년치 소득세 신고서가 마무리가 됐죠. B라는 사람한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 총액.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판단하는 근로소득, 과세대상 근로소득 금액,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 그리고 최종 결정세까지 다 확정이 된 상태죠.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의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내역이 뭐야? 라고 주는 게 지금 원천징수 영수증이고요. 그 양식을 국가에 제출하면 걔가 지급명세서예요. 그런데 지급명세서는 A라는 회사에서 직원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몇 장이 나올까요? 100장 나오겠죠? 100장을 묶어서 통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각자 만약에 제가 남정선인데 홍길동 거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원천징수 수용수수는 각자 자기 것만 받는 거. 지급명세서는 그거를 1년치 정산 내역, 세금 정산 내역을 모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제출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정산 명세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사실 법에 있는 말로 하려면 말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페이지 있는 거 한번 시간 나실 때 좀 쭈루룩 훑어보시고요. 나중에라도요, 여러분 실무하실 때 들어가셔서 항상 법정 서식이 있으면요, 뒤에 언제나 시행규칙에 있는 이런 서식들은요, 작성 요령이 붙어 있어요. 걔를 읽으면 얘가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약간 서식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돼요. 지금 서식 공부하자는 게 아니니까. 7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 6페이지, 7페이지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7페이지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6페이지에 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에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이렇게 돼갖고 9번의 지급시기 밑에 표에 상반기, 하반기 돼 있죠. 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제가 지급명세서는 1년치 세금 정산이라고 했어요. 간이는 뭐예요? 그야말로 간이에요. 6개월 단위로 먼저 다음 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 끝나기 전에 최종적인 세액 정산이 끝나기 전에 상반기, 근로소득이라면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면 월별로 그 지출, 우리 지급 내역, 회사가 지급한 내역과 소득세 원천징수된 내역을 국가가 알 수 있도록 다시 협력 의무로서 미리 제공해 주는 거라서 일반 근로자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일반 근로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거 하나, 하반기 거 하나, 원칙적인 지급명세서 하나. 간이지급명세서는 임시로 미리 하는 거예요. 마치 신고로 치자면 우리 개인적 종합소득세 신고다 그러면 신고에다 빗대면 좀 그렇긴 한데 확정 신고가 있으면 그 전에 미리 하는 거 있죠. 예정 신고 그런 개념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지급명세서하고 간이지급명세서가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연차 정산이니까 빠뜨리면 안 되고요. 간이지급명세서는요. 얘는 모든 소득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근로, 일반 근로하고 사업. 일용은 할 필요 없어요. 일용은 월별이니까. 그셨고요. 그래서 우리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제출 기한이 여기다 적자. 다음 년도가 돼야 되니까 2022년 거다 그러면 2023년 2월 말일이 되고요. 3월 10일까지 하는 애가 있죠. 일반 근로가 있고 또 퇴직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이 있고 그렇죠?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100%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할 때 편한 거는 그럼 뭐다? 일반 근로하고 일반 근로에 대한 지급명세서하고 일반 근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별도로 얘기를 또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일용 근로자는 그냥 월별이에요. 월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보세요. 6페이지가 그거잖아요.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1일에서 6월 30일 거에 대해서 7월 말일까지고 제출 기한이 상반기 거, 그 다음에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인데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해요? 매월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그냥 월별 제출 다음 달 말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급명세서 중에서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가 월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급명세서를 혹시라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납세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과세일 건 아시죠? 이거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 월별 제출이고요. 사업소득 얘는 그냥 지급명세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상적인 지급명세서인데 간이 중에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얘가 작년 7월 1일부터 월별로 바뀌었어요. 맨날 바꿔 진짜. 7월 10일이었다가 7월 말일이었다가 다시 7월 10일 20일인가 10일인가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월별로 바꿨는데 얘만 둘 다 바꾸려다가 못 바꾸고 얘만 바꿨거든요. 그래서 근로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지연했다가 미제출로 가거든요. 조금 하루 이틀 늦으면 지연으로 보는데 얘가 월별이잖아요. 그럼 월별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지연 제출이 월별이니까 3개월까지 못 가. 그래서 1개월 이내
제출기한 어기고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원래 법정 제출기한은 어겼지만 한 달 안에 냈다. 제때는 아니고 냈다. 그러면 지연 제출로 보고요. 1개월 쉽게 말해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냥 말로 하자면 초과. 그러면 미제출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경우는요. 얘가 뭐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또 짧아봤자 우리 저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6개월 단위니까 얘는 3개월 단위로 가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연 제출이 원칙적인 연차 제출이기 때문에 지연 제출이 3개월 이내가 되고요. 미제출이 3개월 초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가는 거라서 얘가 이게 가산세가 여기가 1%고요. 얘가 0.5%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0.25가 되고요. 여기는 0.125가 되는데 얘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알고 계시면 좋은데 내년에 임용되시면 내년에 5월달에 이제 소득세 민원실 이런 데서 이거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민원실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민원실에서 할 만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또 누가 뭐 물어보거나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약간 심화학습이에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조금 그 개념이 지급명세서는 사실 연차 어떤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 소득자별로 내역을 정확하게 어떤 소득세 정산이 된 서식을 국가에 제출해주는 사실은 마지막 최종 협력 의무고요.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건 근로하고 사업, 일반 근로하고 사업밖에 없는데 근로는 6개월 단위 그리고 사업은 월별 단위로 제출함으로써 이거 왜 해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화요일은 아마 짧은 시간을 길게 확보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금요일쯤에 확보를 좀 하려고 지금 시간 조율 중이거든요. 나 시간 좀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근로장려 세제 할 거예요. 그거 면접에서 조금 물어봤던 이슈거든요. 근로장려 세제, 자녀장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위한 소득 자료를 좀 포착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제도라서 되게 막 정답을 멋있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그냥 문장 한 줄 정도로만 여러분께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답안지를 만들어 보시고요. 원천징수부터 나오면 좋아요. 자, 하시고 이 자료가 우리 프린트 보시면 부표 해가지고요. 10페이지 잠깐. 이게 다 출력했더니 70페이지가 넘어가지고요.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PDF 띄워서 보세요. 그래서 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 보세요. 이게 남정선에 대한 거다 그러면 위에 인적사항 있겠죠. 징수 의무자. 뭐라고 했어? 아까 제가 정확한 명칭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 지급하는 회사. 만약에 삼성전자가 남정선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징수 의무자는 삼성전자 상호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소득자가 누구예요? 직원이 B면 B, 직원이 C면 C. 만약에 사업소득자면 이건 근로소득이니까 그렇지만 뒤에 사업소득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어찌됐건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데 이제 드디어 지급명세서에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서 직원 100명인데 100명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그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과세 자료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납세 협력 의무예요. 여기서 이거는 너무 타고 가는 거긴 한데 우리 납세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아니면 한도가 있죠. 중소기업 5천만 원, 비중소기업 1억 원짜리 한도가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협력 의무. 사실은 회사는 좋을 게 없어. 다 지금 국가 조차고 하는 거예요. 과세자료 포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 그래서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장을 했던 그 인적용역 소득자들, 사업 소득자들에 대해서 어떤 되게 청담동의 고급 미용실이었는데 헤어 디자이너들은 사업 소득자예요. 독립적인 직위를 하시는 분들이고 스텝 말고 직원 말고 그분들이 한 15분 정도 됐을 때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데 되게 유명한 데인데 그 헤어 디자이너 한 분당 몇 억씩 막 1년에 총수익금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아무튼 그래요. 그 당시 2008년에 컷이 7만 원이고 이랬으니까 세무사님 와서 머리 좀 자르고 가시죠. 공짜로 해주시게 그냥 아이고 이러세요. 돈 없으세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7만 원이면서 아니다 우리 동네 가서 할래 했었는데 그분들